우리는 그동안 영화 속 엽기적인 그녀를 보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피해 역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강희제의 고모이자 역적 오삼계의 며느리였던 건영공주. 그녀는 변태공주가 아니었습니다. 황제인 조카가 내린 교형으로 남편과 아들을 잃어야 했던 청나라 역사상 가장 처참한 정치적 인질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녀는 누구였기에 이토록 기구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야만 했을까요? 그녀의 진짜 이름은 화석 건영공주. 청태종 홍타이지의 14번째 딸이자 막내딸. 순치제의 여동생이며 훗날 천고일제라 칭송받는 강희제의 고모. 이 이야기는 대제국 청나라가 가장 화려하게 꽃피우던 시기, 그 황금빛 옥좌 아래 흐르는 가장 어둡고 차가운 핏물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황제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무력하게 짓밟힐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잔혹한 증언이기도 합니다. 1644년 만주족의 팔기군이 산해관을 넘어 중원으로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명나라는 멸망했고 오랑캐라 불리던 이들이 자금성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복자들의 밤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광활한 대륙 곳곳에는 여전히 반청복명을 외치는 한족들의 저항이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갓 태어난 청나라 황실에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을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 악마의 이름은 바로 오삼계였습니다. 명나라의 장수였으나 조국을 배신하고 청나라 군대에게 산해관의 문을 열어준 자. 그 대가로 청나라는 중원을 얻었지만 동시에 오삼계라는 거대한 군벌을 턱 밑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는 윈난과 구이저우를 다스리는 평소왕의 봉해죠. 사실상 황제 못지않은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청나라 황실은 두려웠습니다. 오삼계가 다시 칼끝을 돌려 청나라를 겨눈다면 이 불안함 속에서 황실이 택한 전통적이고도 잔인한 해결책이 바로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좋아 결혼이지 이것은 서로의 급소를 겨눈 채 맺는 휴전 조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순치 10년 황실은 13살이 된 건영공주의 혼례를 서두릅니다. 상대는 오삼계의 장남 오응웅. 역사는 이 결혼을 화려하게 기록합니다. 황제의 여동생이 시집가는 날 10리에 걸쳐 붉은 비단이 깔리고 하사품을 실은 수레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태평성대가 왔다며 환호했습니다. 만주족 황실과 한족 군벌의 결합, 이것이야말로 만한 일가의 상징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마 안에 앉아있던 13살 소녀 건영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녀는 자신이 누구에게 시집 가는지, 왜 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을까요? 황실의 여인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신의 운명이 가문의 이익을 위해 쓰일 것임을 교육받습니다. 하지만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겪는 것은 다릅니다. 그녀의 남편이 될 오영웅은 사실상 부마라는 탈을 쓴 고급 인질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삼계가 윈난에서 딴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그의 가장 소중한 맏아들을 베이징에 붙잡아두는 것, 그것이 오영궁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건영공주는 그 인질을 감시하고 그를 황실의 울타리 안에 묶어두는 황금 족쇄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신혼의 당금? 그런 것은 사치였습니다. 그녀의 침실은 부부의 은밀한 공간이기에 앞서 제국의 안보가 걸린 최전선이었습니다. 영화 속 건영공주는 남편 오은궁을 거세하려 들거나 채찍으로 때리는 엽기적인 인물로 묘사되지만 실제 역사의 기록은 정반대입니다. 역사적 맥락과 사료의 행간을 읽어보면 두 사람의 관계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은궁을 상상해 봅시다. 그는 윈난의 왕자였지만
베이징에서는 새장 속의 새였습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황실의 감시망 아래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삼계가 황제에게 충성하면 그는 부귀영화를 누리지만 아버지가 눈만 흘겨도 그의 목은 언제든 달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내일 아침에도 자신의 머리가 붙어 있을지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을 겁니다. 그런 그에게 건영공주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감시자? 적의 딸. 초기에는 서먹하고 경계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 어렸습니다. 혼례 당시 오해응웅도 약관의 나이를 갓 넘긴 청년이었습니다. 낯선 적진 한복판에 고립된 청년 오해응궁에게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아내 건영뿐이었습니다. 건영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황족이었지만 동시에 출가 외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운명은 이제 친정인 청나라 황실보다 시댁인 오씨 가문에 묶여버렸습니다. 만약 시아버지가 반란을 일으키면 그녀 역시 역적의 아내가 되어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살얼음판 같은 정치 상황 속에서 서로의 천에 의지하며 불안을 잠재웠을 것입니다. 정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야사와 그들의 자녀 기록을 보면 두 사람 사이의 금슬은 꽤 좋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그들의 장남 오세림의 탄생은 두 사람에게 기적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정치적 계산 속에서 태어난 생명. 오세림의 울음소리가 공주부에 울려 퍼졌을 때 건영공주는 처음으로 황실의 공주가 아닌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의 행복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해응웅에게 이 아이는 단순한 핏줄을 넘어 자신이 베이징에서 살아남아야 할 또 하나의 어쩌면 유일한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아이가 태어날수록 그들이 행복해질수록 비극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인질에게 가족이 생긴다는 것은 협박할 수 있는 약점이 더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흘러 1661년 건영공주의 오빠인 순치제가 세상을 떠나고 고작 8살의 나이로 강희제가 황제에 등극합니다. 이 어린 황제의 등장은 건영공주 부부에게 닥칠 거대한 재앙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강희제, 훗날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제로 칭송받지만 젊은 시절의 그는 피에 굶주린 늑대와 같았습니다. 그는 권력을 나누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오보이 같은 권신들을 숙청하며 친정체제를 구축한 강희제의 다음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바로 오삼계를 비롯한 3번을 철폐하는 것. 베이징의 공주부에도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강희제는 고모인 건영공주를 깎듯이 대우했지만 그 눈빛 뒤에는 서늘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주 공주부에 하사품을 내리고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겉으로는 고모를 향한 효심이었으나 실상은 외응웅을 안심시키고 오삼계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건영공주는 본능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조카인 황제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혈육을 보는 눈빛이 아니라 사냥감을 노리는 사냥꾼의 눈빛과 닮아 있다는 것을. 그녀는 밤마다 남편 오영웅의 손을 잡고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제발 아버님이 딴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이 평화가 조금만 더 지속되게 해주세요. 하지만 윈난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흉흉하기만 했습니다. 오삼계가 군마를 사들이고 있다. 성벽을 보수하고 있다. 비밀리에 인재를 모으고 있다. 베이징의 거리에는 오삼계가 곧 황제가 되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이 시기 오응웅의 심정은 지옥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살려두는 이유는 오로지 아버지 오삼계 때문인데 그 아버지가 자신을 버리고 야망을 택하려 한다는 사실. 그는 아버지를 원망했을까요? 아니면 이해했을까요?
건영공주는 그런 남편을 보며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었을까요? 나는 황제의 고모이니 설마 조카가 우리를 죽이기야 하겠습니까? 아마 그녀는 수없이 이 말을 되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 자신조차 그 말을 온전히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청나라 황실의 역사, 아니 권력의 역사에서 혈육이라는 이유로 칼날이 빗겨나간 적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운명의 1673년이 밝았습니다. 강희제는 승부수를 던집니다. 3번에게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철번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선전포고였습니다. 호랑이에게 이빨을 뽑고 가죽을 내놓으라는 것과 다름없었으니까요. 오삼계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앉아서 죽을 것인가, 일어서서 싸울 것인가. 그리고 1673년 11월, 오삼계는 마침내 흑명토 청는 기치를 내걸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청나라 최대의 내전, 3번의 난의 시작입니다. 윈난에서 봉화가 올랐다는 소식이 파발마를 타고 밤낮 없이 달려 베이징 자금성에 당도했습니다. 그날 밤 건영공주의 집은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강희제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오은궁을 하옥하라 수백 명의 금군이 공주부를 에워쌌습니다. 굳게 닫힌 대문이 부서질 듯 열리고 갑옷을 입은 병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 자녀들을 품에 안고 떨고 있는 건영공주. 체념한 듯, 하지만 비통한 표정으로 포승주를 받는 남편 오은궁. 울부짖는 아이들. 병사들은 황제의 고모인 건영공주에게는 송긋 하나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과 아들들은 개처럼 끌려나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부마였던 남편은 이제 역적의 아들이 되었고, 사랑스러운 아들들은 역적의 손자가 되었습니다. 건영공주는 하루아침에 황실의 가장 존귀한 여인에서 반역자의 아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저택에 홀로 남겨져 멀어지는 남편과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며 주저앉아 통곡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때 강희제의 나이 20살, 건영공주의 나이 33. 그녀는 아직 몰랐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금이 아니라 거대한 도살장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믿었던 혈육의 정이라는 마지막 동아줄이 얼마나 허무하게 끊어질 것인지를. 1673년 겨울, 베이징의 공주부는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황제의 고모가 사는 곳이라 하여 고관대작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그곳은 이제 귀신조차 피해가는 흉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은궁과 아들들이 금군에게 끌려간 직후 공주부에는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하인들은 뿔뿔이 흩어졌거나 이미 황실의 첩자들에게 매수되어 건영공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눈과 귀가 되었습니다. 화려했던 정원의 연못은 얼어붙었고 비단으로 장식되었던 회랑에는 칼바람만 불었습니다. 건영공주는 그 넓은 저택의 안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황제의 고모라는 신분 덕분에 감옥행은 면했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대문 밖에는 서슬퍼런 금군들이 밤낮으로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안에 갇힌 수인이었습니다. 이 시기 그녀가 겪었을 심리적 고통은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남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더라면 덜 외로웠을까요? 그녀는 따뜻한 비단 이불을 덮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은 밥알이 아니라 모래알 같은 죄책감이었을 것입니다. 남편과 아이들은 지금 차가운 돌바닥에서 떨고 있는데 나 혼자 여기서 편히 지내다니. 밤마다 그녀는 자금성 쪽을 바라보며 절했습니다.
조카인 강희제에게 보내는 무언의 호소였습니다. 그리고 낮이면 남쪽 하늘을 바라보며 원망했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시아버지 오삼계를 향한 분노였습니다. 아버님, 어찌하여 자식들을 사지에 몰아넣고 홀로 왕이 되려 하십니까? 하지만 하늘도 황제도 시아버지도 그녀의 침묵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공포만이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냉혹한 정치가 20살 황제 강희제의 머릿속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는 왜 외웅웅을 즉시 처형하지 않았을까요? 단순히 고모부라서? 고모의 눈물이 안타까워서? 아닙니다. 강희제에게 감정은 사치였습니다. 그가 외웅웅을 살려둔 이유는 단 하나, 협상 카드로서의 가치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 초반, 전세는 청나라에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오삼계의 군대는 파죽지세로 북상했고 청나라의 팔기군은 오랜 평화에 젖어 무기력했습니다. 강남의 여러 성들이 오삼계에게 호응하여 줄줄이 배신했습니다. 강희제는 벼랑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강희제는 오해웅웅을 이용해 오삼계의 발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내 아들이 내 손에 있다. 항복하면 아들의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강희제는 오해웅웅을 감옥에 가둬두되 그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끊임없이 윈난으로 흘려보냈습니다. 이것은 심리전이었습니다. 오삼계가 늙은 아비로서의 정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징역을 늦추거나 흔들릴 것이라 계산한 것입니다. 건영공주에게도 이 시기는 희망 고문의 시간이었습니다. 황제가 남편을 바로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그녀에게는 신락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래, 폐하께서도 차마 고모부를 죽이지는 못하실 거야. 아버님이 마음을 돌리시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을 거야. 그녀는 가산을 털어 감옥의 옥졸들에게 뇌물을 주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에게 소못이라도 한 벌 더 넣어달라고, 따뜻한 죽이라도 한 그릇 더 먹여달라고. 그러나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매달리고 있는 그 희망이 사실은 강희제가 쳐놓은 거미줄에 불과하다는 것을. 1678년 새해, 베이징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하지만 건영공주를 얼어붙게 만든 것은 날씨가 아니라 남쪽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오삼계가 마침내 황제를 칭하고 국호를 주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청천벽력, 아니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단순히 반란을 일으키는 것과 스스로 황제를 칭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반란군은 협상을 통해 진압할 수도 회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삼계가 황제라 칭한 순간 청나라와의 타협 가능성은 0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오삼계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베이징에 있는 아들 오응웅과 손자들을 공식적으로 버린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아비가 아니다. 나는 대주의 황제다. 내 앞길을 막는 자는 아들이라도 용서치 않는다. 이 잔인한 선언은 베이징의 감옥에 있던 오응웅에게도 전해졌을 것입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가 나를 구하러 올 것이라는 마지막 믿음.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의 대업을 위한 소모품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건영공주. 그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아버지 오삼계가 손자들의 목숨값으로 자신의 황제관을 샀다는 사실에 치떨었을 것입니다. 이제 오응웅은 더 이상 인질로서의 가치조차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버린 인질을 데리고 있어봐야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은 것은 하나,
쓸모없어진 인지를 처분하여 적의 기세를 꺾고 아군의 사기를 높이는 제물로 삼는 것뿐이었습니다. 강희제는 결단했습니다. 더 이상의 자비는 나약함으로 비칠 뿐이었습니다. 그는 형부의 명령을 내립니다. 역적 오응웅과 그 일족에 대한 처분을 논하라. 이 소식은 즉시 건영공주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예복을 갖춰 입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가진 마지막 무기였습니다. 선왕의 여동생, 태종의 딸, 황제의 고모. 그녀는 이 무거운 타이틀을 짊어지고 금지된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금군들이 가로막았지만 죽음을 각오한 공주의 서슬, 퍼런 눈빛에 감히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맨발이나 다름없는 걸음으로 자금성을 향해 달렸습니다. 이때의 기록은 정사에는 자세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승자들은 자신들의 잔혹함을 기록하기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 야사와 구전, 그리고 당시의 정황을 종합해 볼 때 건영공주는 강희제가 있는 건청궁 앞까지 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녀는 황제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강희제는 영리했습니다. 고모를 만나 눈물을 보는 순간 자신의 마음이 약해지거나 혹은 신하들에게 나약한 군주로 비칠까 우려했을 것입니다. 그는 내관을 시켜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공주를 댁으로 모셔라. 국법은 국법이다. 닫힌 국문 밖에서 건영공주는 목이 터져라 외쳤을 것입니다. 폐하, 응웅은 죄가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대신해 20년을 인질로 살았습니다. 그가 반란에 가담한 적이 있습니까? 그가 칼을 들었습니까? 그는 그저 갇혀 있었을 뿐입니다. 제 남편입니다. 제 아이들의 아비입니다. 제발 한 번만 굽어 살펴 주소서. 그러나 궁궐의 높은 담벼락은 그녀의 비명만을 메아리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녀가 믿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권력이라는 거대한 짐승 앞에서 지푸라기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처형이 결정되기 직전 혹은 처형이 임박했음을 직감한 시점에 강희제는 마지막 자비로 건영공주에게 옥중 면회를 허락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둡고 습한 종인부의 감옥, 썩은 지푸라기 냄새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건영공주는 1년 만에 남편을 마주했습니다. 오은궁의 모습은 처참했을 것입니다. 호리호리하고 귀공자 같던 풍채는 온데간데 없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수염과 머리카락은 엉겨붙어 짐승 같은 몰골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공포에 질려 눈물조차 말라버린 큰아들 오세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철창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원망? 분노? 아닐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남는 것은 오직 미안함과 연민뿐입니다. 오은궁은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쇠사슬이 짤그랑거리며 그를 붙잡았을 것입니다. 공주, 나를 원망하시오. 내 아비의 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소. 부디 당신만은 살아남으시오. 우리 어린 것들, 젖먹이 아이들만이라도 제발 지켜주시오. 건영공주는 남편의 더러워진 손을 자신의 뺨에 대고 오열했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제가 황제 폐하의 다리를 붙잡고서라도 제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당신과 아이들을 살리겠습니다. 하지만 오응웅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운명이 이미 끝났다는 것을. 그는 아내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이 가는 길 너무 무섭지 않게 어미가 지켜봐 주시오. 저승 가는 길에 아비가 손잡고 가겠다고 전해 주시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건영공주가 감옥을 나설 때 그녀의 등 뒤로 들려오던 쇠사슬 소리는 평생 그녀의 귓가에 이명처럼 남아 괴롭혔을 것입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1674년 4월 13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강희제는 최종 조서를 발표합니다. 역적 오응웅과 그 아들 오세림을 주살하여 천하의 반역의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알게 하라. 단 한 줄의 문장으로 수십 명의 목숨이 지워졌습니다. 황실의 체면을 고려하여 처형은 비공개적으로, 그러나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처형된 그날, 건영공주의 시간은 영원히 멈춰버렸습니다. 강희제는 3번의 난을 평정하고 대만을 정복하며 강희성세라는 찬란한 태평성대를 열어갔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빛날수록 건영공주의 어둠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강희제는 짐짓 슬픈 표정으로 공주의 슬픔을 위로하고 장례를 후하게 치러주라는 조서를 내렸지만 그것은 위로가 아닌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나는 너의 가족을 죽였지만 너는 여전히 내 고모다. 그러니 감사하며 살아라. 건영공주에게 내려진 형벌은 사형이 아니라 끔찍한 기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생존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텅 빈 저택에서 염주를 굴리며 죽은 남편과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 고통을 되새김질하는 것만이 그녀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강희제의 위대한 업적 뒤에 드리워진 가장 어둡고 긴 그림자였습니다. 그녀의 30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기록될 만한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고 연회에 참석해도 웃지 않았으며 그저 불당에 앉아 염주를 굴리며 죽은 가족의 명복을 빌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침묵의 공주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웅변보다 더 큰 소리로 강희제의 잔혹함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황제가 그녀를 볼 때마다 느꼈을 그 불편함. 화려한 연회장에 검은 그림자처럼 앉아있는 고모의 존재. 그것이 건영공주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였을 것입니다. 1674년에 그 참혹했던 봄이 지나고 건영공주는 다시 공주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강희제는 아주 교묘하고도 철저하게 그녀를 이용했습니다. 강희제는 반란군을 평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페류나로 비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고모부를 죽이고 사촌들을 죽인 황제. 유교 국가에서 이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건영공주 챙기기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황제는 수시로 공주부에 내관을 보내 안부를 묻습니다. 고모님, 식사는 하셨는지요? 날이 차니 비단 이불을 보내드립니다. 고모님, 오늘은 궁에서 연회가 있으니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십시오. 이것은 효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알리바이였습니다.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대한 쇼였습니다. 보라, 나는 부득이하게 역적 오영웅을 처단했을 뿐 내 고모인 건영공주에게는 이토록 극진한 조카다. 건영공주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최고급 비단을 보내고 산의 진미를 보냅니다. 그녀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거절은 황명거역입니다. 그녀는 그 비단을 받아 몸에 걸쳐야 했고 그 음식을 목구멍으로 넘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의례, 궁궐을 향해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라고 절을 올려야 했습니다. 자신을 파괴한 사람에게 감사를 표해야 하는 삶.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남편의 핏값으로 차려진 밥상을 받아야 하는 삶. 이것은 육체적인 고문보다 훨씬 더 깊숙이 영혼을 파괴하는 고도로 계산된 심리적 고문이었습니다. 그녀가 유령처럼 숨만 쉬고 있던 1678년 또 하나의 거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평서왕,
아니 스스로 대주의 황제라 칭했던 시아버지 오삼계가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오삼계의 죽음. 그것은 건영공주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는 남편 오응웅을 죽음으로 몰고 간 원흉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반란만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아버지가 황제만 칭하지 않았더라도 남편과 아이들은 살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오삼계의 죽음은 그녀에게 복수였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허무의 완성이었습니다. 오삼계가 죽고 그의 손자인 오세번이 뒤를 이었으나 반란군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1681년 청나라 군대는 윈난의 곤명을 함락시켰습니다. 오세번은 자결했고 강희제의 명령에 따라 오삼계의 시신은 무덤에서 파헤쳐져 부관 참시를 당했습니다. 뼈는 갈아서 바람에 날려보냈고 오씨 가문의 씨를 말리는 대대적인 숙청이 윈난에서 벌어졌습니다. 베이징의 건영공주는 이 소식을 들으며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될 것을, 이 허망한 결말을 위해 내 남편과 아이들이 제물로 바쳐줬단 말인가. 오씨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세상 천지에 오응궁의 아내인 자신을 기억해 줄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적의 가문에도 속하지 못하고 친정 가문에서는 이방인이 된 채 역사라는 거대한 수레바퀴 밖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강희제는 3번의 난을 평정한 후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대만의 정씨 왕국을 정복하고 북쪽의 러시아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으며 영토를 확정지었습니다. 바야흐로 강희 성세, 청나라 최고의 전성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자금성은 매일같이 승전보를 알리는 북소리와 축제 분위기로 떠들썩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밝을수록 건영공주의 어둠은 짙어졌습니다. 조카의 위대한 업적 하나하나가 그녀에게는 상처였습니다. 강희제의 권력이 공고해질수록 그것은 오응웅을 죽인 것이 옳은 결정이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라, 그때 과감하게 싹을 잘랐기에 지금의 평화가 있지 않은가. 역사는 강희제를 찬양했고 건영공주의 비극은 그 찬란한 빛 아래 묻혀버린 어쩔 수 없는 희생쯤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녀는 황제의 업적을 축하하는 자리에 불려나갈 때마다 화려한 예복 속에 썩어들어가는 마음을 감추고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만세, 만세, 만만세를 외칠 때 그녀의 입술만이 굳게 닫혀 있었을 것입니다. 사료에 따르면 그녀는 말년에 불교에 깊이 귀의했다고 전해집니다. 청나라 황실의 과부들이 을에 그러하듯 그녀 역시 불당에 틀어박혀 불경을 필사하고 염주를 돌리는 것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도는 달랐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복이나 극락왕생을 빌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죽은 남편과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을 것입니다. 응웅, 세림. 그 이름들을 잊지 않기 위해, 그 얼굴들이 희미해지지 않기 위해 그녀는 염주, 알 하나하나에 피눈물을 새겨 넣듯 기도했습니다. 공주부의 하인들은 밤마다 들려오는 공주의 목탁 소리가 마치 울음소리 같았다고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넓은 저택에서 그녀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고 혼자 깨어났습니다. 30년, 날짜로 따지면 19,501일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녀는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한 채 철저히 고립된 섬으로 살았습니다. 텅 빈 저택에서 들려오는 목탁 소리는 공주의 기도가 아니라 죽지 못해 살아남아야 했던 한 여인의 소리 없는 비명이었습니다. 그녀의 고독을 더욱 부각시키는 아이러니한 사건들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바로 강희제가 주최한 건영공주의 생일 잔치들입니다. 특히 그녀의 환갑 전후
강희제는 성대한 연회를 베풀어 고모를 축하했습니다. 황제가 직접 축시를 쓰고 황자들과 공주들이 모두 나와 절을 올렸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촛불이 밝혀진 연회장. 상석에 앉은 늙은 건영공주. 그녀의 앞에는 세상을 호령하는 조카 강희제가 웃고 있고 그 주위에는 강희제의 수많은 아들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건영공주는 그 황자들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 아들 세림이도 살았다면 저 나이였을 텐데. 내 손자들도 저렇게 뛰어놀았을 텐데. 강희제의 아들들이 많아질수록 번성할수록 멸문당한 옷이 가문의 텅 빈 자리는 더욱 크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남들은 황제 폐하의 총애를 받는 공주님은 복도 많으시다며 부러워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잔치상은 그녀에게 시신 없는 제사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는 웃었을까요? 아마 아주 옅게 예의상 입꼬리만 올렸을 것입니다. 그 미소는 울음보다 더 슬픈 체념의 미소였을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은 승리했다. 나는 패배했다. 그러니 이 잔인한 연극을 빨리 끝내다오. 긴 형벌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강희 43년, 건영공주의 몸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습니다. 마음의 병이 육체를 갉아먹은 지 오래였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지자 강희제는 다시 한번 병문안을 옵니다. 침상에 누운 63세의 고모와 50세가 된 황제 조카.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응시했습니다. 강희제의 눈빛에 스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일말의 죄책감? 아니면 역사의 증인을 떠나보내는 안도감? 건영공주는 조카에게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남겼을까요? 사료에는 그녀의 유언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침묵으로 그를 바라보며 이제 나는 당신이 없는 곳으로, 내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간다는 눈빛만을 보냈을 것이라고. 죽음은 그녀에게 공포가 아니라 해방이었습니다. 30년 전 형장에서 멈췄어야 했던 시계가 이제야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1704년 12월의 어느 추운 날, 화석 건영공주는 마침내 지상의 감옥을 탈출했습니다. 그녀의 숨이 멈춘 순간, 그녀의 영혼은 가장 젊고 아름다웠던 시절, 남편 오응웅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산자는 죽은 자를 이용해 마지막까지 자신의 권력을 포장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장례식과 비석에 새겨진 글귀들, 그것은 역사상 가장 위선적인 기록 중 하나로 남게 됩니다. 1704년 건영공주의 부고가 전해지자 강희제는 즉각 조서를 내립니다. 공주의 장례를 친왕의 예에 준하여 엄수하라. 이것은 파격적인 대우였습니다. 황제의 고모이자 청태종의 막내딸에 걸맞은 예우처럼 보였습니다. 베이징의 거리는 흰 상복을 입은 조문 행렬로 가득 찼고 향을 피우는 연기가 자금성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강희제는 장례 기간 동안 조회를 멈추고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장례식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소름 끼치는 위선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모인 수많은 고관대작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30년 전 오응웅의 처형을 찬성했거나 침묵했던 자들 혹은 그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건영공주의 영정 앞에서 거짓 눈물을 흘리며 안타깝도다, 덕망 높은 공주님이여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건영공주의 영혼이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자신의 남편과 아들을 죽인 자들이 이제는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는 척 연기를 하고 있는 거대한 부조리극. 그녀의 시신을 감싼 금실 수인은 그녀가 평생 입고 살아야 했던 황금 족쇄의 마지막 버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강희제에게 이 장례식은 완벽한 마침표였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폐륜을 효도로 덮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이 화려할수록 황제의 도덕성은 세탁되고 건영공주의 비극은 아름다운 전설로 포장되었습니다. 강희제는 문장력이 뛰어난 황제였습니다. 그는 고모를 위해 직접 제문을 썼습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이 기록들은 읽는 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그는 건영공주를 이렇게 칭송했습니다. 숙신하고 공손하며 법도를 잘 지켰다. 내 명부의 모범이 되었고 덕행이 널리 퍼졌다. 언뜻 보면 평범한 칭송 같습니다. 하지만 숙신과 공손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강희제가 그녀에게 강요했던 삶의 태도였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죽였음에도 반항하지 않고 원망을 입 밖으로 내지 않고 조용히 숨죽여 살아주어서 고맙다. 나의 권력에 흠집을 내지 않고 공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죽어주어서 기특하다. 이것은 칭찬이 아니라 잔인한 정신적 압박의 완성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저항하지 않은 것을 미덕기라 포장한 것입니다. 강희제는 그녀의 고통, 그녀의 피눈물, 그녀의 억울함을 모두 덕행이라는 단어 속에 가두어 콘크리트처럼 굳혀버렸습니다. 비석에 새겨진 그 아름다운 문장들 아래에는 자식을 잃은 어미의 비명소리가 압사당한 채 묻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붓으로 저지르는 살인입니다. 건영공주는 베이징 외곽의 명당에 묻혔습니다. 그녀의 무덤인 공주원침은 웅장하게 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덤은 본질적으로 고아원과 같았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대가 끊기는 것입니다. 자손들이 찾아와 향을 피우고 제사를 지내주지 않으면 죽은 자는 저승에서 굶주리는 귀신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건영공주의 무덤 앞에는 누가 찾아왔을까요? 그녀의 직계 자손들은 30년 전 강희제의 칼날에 모두 사라졌습니다. 강희제는 관리를 파견해 제사를 챙겨주었지만 그것은 공무일 뿐 가족의 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무덤은 화려했지만 적막했습니다. 아이들의 제잘거림, 손자들의 웃음소리 대신 바람소리와 관리들의 무미건조한 발자국 소리만 들렸을 것입니다. 반면 그녀를 그렇게 만든 강희제의 릉은 수십 명의 자식과 수백 명의 손자들로 북적이며 영원한 번영을 누렸습니다. 죽음 이후의 풍경조차 승자와 패자는 이토록 잔인하게 갈렸습니다. 시간은 흘러 20세기, 21세기가 되었습니다. 건영공주는 다시 한번 무덤에서 끌려나와 난도질당합니다. 이번에는 칼이 아니라 펜과 카메라에 의해서입니다. 김영의 무협소설은 불후의 명작이지만 건영공주에게는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안겨주었습니다. 소설과 영화 속에서 그녀는 어떻게 묘사됩니까? 가학적이고 피학적인 성적 취향을 가진 변태, 주인공 위소보에게 매달리는 철부지, 남편을 거세하려고 드는 엽기적인 악녀. 대중들은 이 자극적인 캐릭터에 열광했습니다. 황제의 여동생이 저렇게 망가지다니 라며 낄낄거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캐릭터의 모델이 된 실존 인물이 겪었던 삶이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작가는 왜 그녀를 그렇게 그렸을까요? 아마도 오응웅의 아내라는 비운의 설정에 황실의 오만함을 섞어 풍자하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풍자의 과정에서 한 인간이 겪었던 숭고한 고통은 훼손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처형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여인을 남편을 거세하려는 광녀로 묘사하는 것. 이것은 명예살인입니다. 그녀는 죽어서도 편히 쉬지 못하고 수백 년 후의 후손들에게 조롱거리로 소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건영공주의 삶을 복원하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녀를 의 캐릭터가 아닌
화석 건영공주라는 존엄한 인간으로 돌려놓기 위해서입니다. 그녀의 삶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대한 권력 앞에서 개인이 겪어야 했던 무력감의 기록입니다. 그녀는 오삼계의 며느리라는 이유로, 강희제의 고모라는 이유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녀의 고통에 공감하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350년 된 무덤의 침묵을 깨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나를 웃음거리로 소비하지 말라. 나는 당신들과 똑같이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를 지키고 싶었던 평범한 여인이었다. 강희제의 화려한 업적 뒤에 가려진 건영공주의 길고 어두운 그림자. 역사 교과서는 강희제를 사랑합니다. 그는 지혜롭고 용맹하며 학문을 사랑했고, 무엇보다 중국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와 안정을 가져다준 성군으로 기록됩니다. 그가 통치한 61년은 청나라의 황금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건영공주의 이야기를 통해 이 화려한 성세의 이면을 보았습니다. 강희제가 쌓아 올린 그 높은 옥좌는 무엇으로 지탱되고 있습니까? 3번을 평정하여 국가의 통일성을 확보했다는 그 위대한 업적. 그것은 고모부 오해웅웅의 목을 매달고 사촌 오세림의 머리를 자르고 어린 조카들의 씨를 말려서 얻어낸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라면 가족을 도륙하는 폐륜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강희제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황제라는 직위가 개인의 도덕성보다 우위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에게 혈육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리스크였습니다. 반면 건영공주는 온몸으로 아니오를 외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제국의 팡파르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건영공주의 비극은 강희성세라는 거대한 건축물의 바닥에 묻힌 인신공양이었습니다. 다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 산 사람을 기둥 속에 묻었다는 옛 전설처럼 청나라의 안정을 위해 그녀의 가정은 통째로 수장되었습니다. 건영공주의 비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녀가 속했던 가문, 즉 청나라 황실 애신강라 씨의 독특하고도 비정한 생존 본능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만주족은 소수의 인원으로 거대한 한족 대륙을 지배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불안했습니다.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들의 DNA 속에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권력 유지에 방해가 된다면 부모, 형제, 자식이라도 가차없이 제거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르하치는 장남 추잉을 처형했습니다. 홍타이지는 형제들과 피 튀기는 경쟁을 했습니다. 순치제와 강희제 시대로 이어지면서 이 골육상쟁은 더욱 교묘하고 세련된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건영공주는 이 냉혹한 가문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남편의 처형 소식을 들었을 때 기절할 듯 놀랐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올 것이 왔다고 체념했을지 모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조상들이 그랬듯이 내 조카도 그러하는구나. 하지만 그녀가 감당해야 했던 고통의 깊이는 선대보다 더 깊었습니다. 그녀는 남성이 아닌 여성이었고 칼을 쥔 권력자가 아니라 칼을 받는 희생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가문의 생존을 위해 타 가문에 팔려갔고 다시 가문의 생존을 위해 그 타 가문이 몰살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애신강라의 피는 그녀에게 긍지가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이 비극에서 강희제만큼이나 소름 끼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1674년 4월 오은궁의 처형을 논의하던 조정의 대신들입니다. 명주, 세객도 등 당대를 호령하던 명신들. 그들은 유교 경전을 달달 외우며 인과 효를 숭상한다고 자부하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누구도 건영공주를 위해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폐하,
아무리 역적의 아들이라도 부마는 황실의 가족입니다. 그를 죽이는 것은 공주님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목숨만은 살려주소서라고 말한 신하는 단 한 명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강희제의 의중이 처형에 있음을 간파한 순간 그들은 앞다퉈 외웅웅을 죽여야 한다고 상소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하는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건영공주가 공주부에서 홀로 떨고 있을 때 조정에서는 그녀의 남편을 어떻게 죽일지 논의하는 우아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붓을 든 살인자들, 그들은 잉크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한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건영공주가 30년간 침묵했던 것은 조카에 대한 원망뿐만 아니라 이 비겁한 세상 전체에 대한 경멸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건영공주가 만약 영화 속 건영처럼 성격이 불같았다면, 그녀가 처형장에 뛰어들어 칼을 막았다면, 그녀가 강희제의 면전에 대고 저주를 퍼부으며 자결했다면 역사는 바뀌었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강희제는 고모가 역적의 꿰매 넘어가 미쳤다며 그녀를 유폐시키고 더 빨리 역사에서 지워버렸을 것입니다. 건영공주의 진짜 비극은 그녀가 너무나 정상적이고 너무나 교육을 잘 받은 황실의 여인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황실의 이익이 개인의 행복보다 우선한다는 세뇌에 가까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저항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배운 것은 인내와 순종뿐이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저항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자결하지 않고 30년을 더 산 것.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억울함을 온몸으로 증언하기 위한 끈질긴 투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죽지 않겠다. 살아서 너희들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혹은 얼마나 잘 사는지 지켜보겠다. 우리는 건영공주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녀는 수많은 피해자 중 한 명일 뿐입니다. 청나라 초기 수많은 공주들이 몽골 왕공들이나 한족 군벌들에게 정략 결혼의 도구로 보내졌습니다. 그녀들의 삶은 대부분 비참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 거친 풍토병, 남편의 학대나 무관심, 그리고 친정과 시댁 사이의 전쟁. 많은 공주들이 꽃다운 나이에 요절하거나 향수병에 시달리다 미쳐버렸습니다. 건영공주는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케이스일 뿐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황실 여성 잔혹사의 대표작입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요? 아닙니다. 그녀들은 황금으로 도금된 족쇄를 차고 태어났습니다. 그녀들의 화려한 자귀는 상품의 포장지와 같았습니다. 우리가 건영공주를 위해 흘리는 눈물은 역사 속에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하고 사라져간 수많은 여인들을 위한 위령제가 되어야 합니다. 건영공주가 사망한 1704년 이후 청나라는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강희제는 1722년까지 장기 집권하며 성세를 완성했습니다. 그의 아들 옹정제, 손자 건륭제로 이어지는 130년의 전성기. 하지만 그 누구도 건영공주의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황실의 금기였습니다. 오삼계라는 이름 자체가 금기어였기에 그 며느리였던 공주의 삶도 함께 봉인되었습니다. 그녀의 무덤에 심어진 나무들이 자라 숲을 이룰 동안 그녀의 진실은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민간에서는 자극적인 야사가 퍼져나갔고 그것이 훗날과 같은 소설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진실이 침묵하면 거짓이 그 자리를 채우는 법입니다. 황실이 그녀의 고통을 외면했기에 대중은 그녀를 광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겪은 가장 억울한 사후 형벌이 아닐까요? 우리는 긴 시간 동안
화석 건영공주의 삶을 추적했습니다. 13세의 인질, 33세의 미망인, 그리고 자식을 앞둔 어머니. 그녀의 삶 어디에도 가학적인 변태나 철부지 공주가 들어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토록 오랫동안 그녀를 오해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역사를 소비하는 방식이 너무나 남성 중심적이고 승자 중심적이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영웅의 서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비극적인 여성의 삶을 희화화하거나 타자화하는 것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속 건영공주를 보며 우리가 웃을 때 지하에 있는 진짜 건영공주는 피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내 남편의 죽음이 너희에게는 농담인가? 내 아들의 잘린 머리가 너희에게는 유희인가? 이제 우리는 그 왜곡된 거울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녀에게 덧씌워진 엽기적인 공주라는 오명을 벗겨내고 그 자리에 시대의 비극을 온몸으로 받아낸 순교자라는 진짜 이름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역사 인물에 대한 재평가가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성에 대한 회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에는 없는 가정을 하나 해봅니다. 만약 1674 연그날 강희제가 조금만 더 자비로웠다면 어땠을까요? 오응웅을 죽이는 대신 먼 변방으로 유배를 보냈다면, 건영공주와 함께 평민으로 강등시켜 조용히 살게 해주었다면, 그랬더라도 청나라는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강희제의 덕망은 더욱 높아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강희제는 혹시 모를 1%의 위험조차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 1%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 고모의 100%를 파괴했습니다. 이 잔인한 선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비인간적이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위인들의 업적을 칭송할 때 그 줄 강역 사이에 숨겨진 수많은 건영공주들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영공주는 6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미치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 강희제의 시대를 증언했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강희제에게는 살아있는 양심의 가시였습니다. 황제가 아무리 태평성대를 노래해도 연회장 구석에 앉아있는 고모의 텅 빈 눈동자를 볼 때마다 그는 자신의 피 묻은 손을 자각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30년 침묵은 칼보다 날카로운 비명이었고 총보다 강력한 저항이었습니다. 너는 내 가족을 죽였지만 내 영혼까지는 죽이지 못했다. 그녀는 묵묵히 견뎌냄으로써 폭력 앞에 굴복하지 않는 인간의 존엄을 보여주었습니다. 베이징 자금성의 겨울은 춥습니다. 특히 건영공주가 살았던 그 시절의 겨울은 더욱 혹독했을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눈 내리는 어느 날 밤, 텅 빈 공주부의 마당을 서성이는 한 여인의 뒷모습을.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차가운 눈송이를 얼굴로 맞이합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염주 하나가 쥐어져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여보, 세리마, 조금만 기다려라. 내 이 지루한 형벌의 시간이 끝나면 곧 너희에게로 가마. 그곳에서는 황제도 없고 반란도 없고 오직 우리 네 식구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겠지.